이 이야기는 제 실제 사연입니다. 전화가 온 건 2023년 11월 화요일 오후 2시였어요. 아들 목소리였는데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있잖아. 수진이가 서연이 데리고 짐 쌌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짐을 쌌다고요? 7년 동안 제가 그 애한테 해준 게 뭔지 아세요? 산후조리 한 달을 제가 했어요. 서연이 태어나서 첫 걸음마 뗄 때까지 매일 봤어요.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비, 옷값, 장난감값. 5년 동안 제 돈 2천만 원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종교를 강요했어요. 성당을 같이 가자고 딱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요. 그게 강요가 됐고, 그게 이유가 됐고, 그래서 제 손녀를 데리고 나갔어요. 교회 집사님 집으로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7년 동안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몰라서요. 2016년 봄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수진이를 데리고 처음 집에 왔을 때 저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키가 작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눈빛이 맑았거든요. 인사를 꾸벅하면서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사람 하나는 잘 데려왔네. 저는 딸이 없었어요. 아들만 둘을 키웠거든요. 그래서인지 며느리가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 손을 잡고 제가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우리 딸 됐다.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해. 편하게 지내자. 수진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잘 모시겠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요.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지하철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수진이 친정이 전라도 광주라서 가까이 있으면 외롭지 않겠다 싶어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봐 줬어요. 전세 보증금 2천만 원도 제가 보탰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했어요. 나중에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돼. 잘 사는 게 갚는 거야. 그 말이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이 나중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됐으니까요. 결혼하고 첫 해 겨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을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미역, 가물치, 삼계탕 재료, 과일, 양손 가득 들고 신혼집으로 갔어요. 수진아, 입덧은 괜찮아? 뭐가 먹고 싶어? 어머니, 이러시면 어떡해요. 너무 많이 사오셨잖아요. 뭘 이 정도 가지고 더 사올걸? 저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신혼집에 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가고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돌려줬어요. 수진이가 입덧이 심해서 직장을 쉬는 동안엔 거의 매일 갔습니다. 아침을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시장을 봐줬어요. 그땐 힘든 줄도 몰랐어요. 손주가 뱃속에 있는데 힘들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임신 7개월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좀 쉬고 싶다면서 친정에 내려갔어요. 2주 동안 친정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서운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친정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뭘 서운해하냐 싶었습니다. 2주 뒤에 올라온 수진이한테 저는 또 반찬을 잔뜩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힘이 났어요. 그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에요. 칭찬 한마디에 힘이 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다 잊어버리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2017년 9월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2시간을 기다리다가 서연이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살면서 그렇게 벅찬 순간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문제는 산후조리였습니다. 수진이 친정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올라오기 힘드시다고 했거든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내가 할게. 걱정 마. 산후조리원 한 달 비용이 300만 원이었는데 제가 냈습니다. 아들한테 돈 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손주 낳아줬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싶었거든요. 산후조리원이 끝나고 나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신혼집으로 갔어요. 저녁 8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13시간씩 한 달을 그렇게 했어요. 미역국, 가물치탕, 찹쌀밥, 북어국. 산모한테 좋다는 음식을 찾아서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서연이가 울면 제가 안아서 달랬어요. 수진이가 잠을 자야 젖이 잘 나온다고 해서 밤중 수유가 끝나고 서연이가 다시 울면 제가 받아서 재웠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못 갔습니다. 서연이를 두고 병원을 갈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날씨가 흐리면 허리가 쑤셔요. 그 허리가 수진이 때문인지 서연이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스스로 자초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 지나고 수진이 친정 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보름 동안 계시다 내려가셨어요. 그동안 저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두 집 어머니가 함께 있으면 복잡해지니까요. 수진이 친정 어머니가 내려가시고 나서 수진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다시 와주실 수 있어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날 바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생각했어야 했어요. 저 없으면 힘들다는 말이 나중에 저 있으면 불편하다는 말로 바뀔 줄 몰랐으니까요. 수진이가 복직한 건 서연이 돌이 지나서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 다시 나가야 하는데 서연이를 맡아주실 수 있어요? 저는 고민도 안 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봐줄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제 입으로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해지거든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 수진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왔어요. 저녁 6시에 데리러 왔고요. 하루 10시간 반이었습니다. 서연이 처음 걸음마 뗀 것도 제가 봤어요. 16달 됐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뒤뚱뒤뚱 걷는 서연이를 보면서 저는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서연아, 잘한다. 잘한다. 서연이가 까르르 웃으면서 또 걸었습니다. 그날 저는 수진이한테 동영상을 보냈어요. 수진이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봐야 할 순간인데 어머니가 봐주셔서.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뭉클했어요. 그때는요. 나중에 그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봐야 할 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매일 맡기면서 나중엔 제가 간섭한다고 했으니까요. 서연이한테 든 돈이 5년 동안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기저귀, 분유, 이유식, 병원비, 옷, 장난감, 책, 유모차. 수진이가 한 번도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적 없었고 저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손주한테 쓰는 돈이 아깝겠어요. 그때까지는요. 나중에 그 2천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해서 한 일도 당연하게 여겨지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연이를 처음 안던 그날 저는 이 아이가 나한테서 떠나갈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서연이가 4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2021년 봄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연이를 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제가 몸이 안 좋은 날도요.
그런데 그해 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워낙 작은 변화라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을 정도였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수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요즘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 어떤 교회야? 집 근처 큰 교회요. 친구 따라 한번 갔다가 마음이 편해서 계속 다니게 됐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마음이 편해진다면 좋은 거잖아요. 저 자신도 힘들 때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 좋지. 마음 편하면 돼. 그게 그 대화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서 수진이의 주말이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교회를 갔어요. 그것도 서연이를 데리고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주말엔 서연이가 엄마 아빠랑 있는 날이었으니까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요일 오전에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 있어? 교회 예배가 있어서요. 서연이 데리고 가려니까 좀 힘들어서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일요일 오전 2시간 서연이를 봤습니다. 그게 고정이 됐어요. 매주 일요일 오전. 그러다 수요 예배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가 있는데 그날도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몇 시까지? 10시쯤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0시까지 서연이를 봤어요. 그것도 고정이 됐어요.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집에서 자다가 깼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를 찾으면서 울었어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저는 서연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엄마 곧 와.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엄마 보고 싶어. 으앙. 30분을 달래서 겨우 재웠어요. 자정이 다 됐을 때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교회 수련회 마무리가 길어졌어요. 서연이 거기서 재워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련회라고요? 수요일 저녁에 수련회가 있었다고요? 미리 말해줬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을 텐데 자정이 다 돼서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이 처음 든 날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수진이가 교회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 목요일 저녁마다 하는데 되게 좋아요. 목요일 저녁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도 서연이를 봐달라는 말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요일 저녁에도 서연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 일주일에 3번이 됐습니다. 저는 그 3번을 다 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수진이 말투가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이랬어요.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 내일 서연이 봐주세요. 부탁이 통보가 된 거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말이 짧아진 것뿐이지 뜻은 같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달라진 건 말투만이 아니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서연이를 맡길 때마다 어머니, 감사해요. 늘 고생 많으세요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연이를 내려놓고 다녀올게요라고 하고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면
저와 서연이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수진이가 교회에서 뭔가를 배우면서 달라진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데 제가 몰랐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제 집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많은 걸 알려주세요. 어떤 걸? 제 삶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억눌려 있었는지요.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요. 억눌려 있었다는 말이 걸렸습니다. 억눌려 있다는 말이 저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수진아, 누가 억눌렀어? 그게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환경이라든지 기대라든지. 기대? 주변에서 며느리한테 기대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에 맞추다 보면 제 자신을 잃게 된다고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기대하는 것들이라고요. 저는 수진이한테 뭔가를 기대한 적 있었던가요? 밥 한 번 해달라고 한 적 없었고, 청소해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명절에 일 많이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다 해줬는데 그게 기대가 된 거였나요? 수진아, 내가 뭔가를 기대한 적 있어?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수진이는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저는 그날 오랫동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교회 집사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 저희 집 며느리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신앙생활에 뭐라 하면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거니까요. 그게 또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2022년이 됐습니다. 서연이가 5살이 됐고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등원은 수진이가 출근하면서 데려다 줬는데 하원은 오후 4시였고 수진이 퇴근은 6시였습니다. 그 2시간을 제가 채웠어요. 매일 오후 4시에 어린이집으로 서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제 무릎이 쑤시는 날도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를 보면 먼저 알아봤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서연아, 할머니 왔다. 서연이가 가방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은 좋았어요. 서연이가 웃으면서 달려오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간식 먹이고 숙제 봐주고 저녁 6시에 수진이가 데리러 오면 그냥 가버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서연아, 엄마 왔어. 수진이는 서연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서연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블록 쌓기 대회에서 1등 했대. 아, 그래요?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 네, 어머니. 서연아 가방 챙겨.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오후 내내 서연이랑 있었는데 수진이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이야기보다 빨리 집에 가는 게 먼저였어요. 그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몸이 크게 아팠어요. 그해 10월 독감에 걸렸습니다. 38.5도 열이 났고 몸살이 심해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며칠은 쉬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집에 와서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내가 오늘 독감에 걸려서 서연이 데리러 가기가 힘들 것 같아. 수진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삼켰습니다. 어린이집 5시 반이면 문 닫거든요. 그럼 아들한테 말해봐. 민준이한테. 오빠는 출장 중이에요. 출장 중이라고요. 남편은 출장, 아내는 프레젠테이션. 38도 넘는 열이 나는 시어머니한테 서연이 하원을 맡긴 채로요. 저는 결국 일어났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해열제를 하나 더 먹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서연이를 데려와서 간식을 먹이고 숙제를 봐줬습니다. 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연이가 숙제하는 동안 소파에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서연이가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왜 눈 감아? 자면 안 돼. 할머니 좀 피곤해서. 할머니 아파? 응, 조금. 그럼 누워. 서연이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른들 중에는 아무도 제 이마에 손을 얹어주지 않았는데 5살 아이가 그걸 했거든요. 저녁 6시에 수진이가 왔습니다. 서연이를 안으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 왔어.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한 것도, 목소리가 쉰 것도 보이지 않았나 봐요. 수진이는 서연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게 2022년 겨울이었어요. 그의 추석도 기억납니다. 온 식구가 모인다고 해서 제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전, 나물 3가지, 잡채, 탕국. 새벽 6시부터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오전에 교회에 갔어요. 추석 당일 오전에요. 저는 그게 좀 섭섭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돌아온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어머니, 저 좀 피곤해서요. 잠깐 누워도 될까요? 저는 부엌에서 갈비찜을 젓고 있었어요. 그래, 쉬어. 수진이는 2시간 동안 낮잠을 잤습니다. 저는 혼자 상을 차리고 식사 준비를 다 했어요.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봤고요. 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응. 제가 좀 도와드릴 걸 그랬네요. 도와드릴 걸 그랬다는 말은 했지만 설거지는 하지 않았어요. 밥 먹고 나서 수진이는 서연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교회 저녁 예배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을 치우고 음식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부엌 불을 끄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뭘 한 걸까? 새벽 6시부터 혼자 음식을 만들었고, 혼자 상을 차렸고,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며느리는 교회 갔다 와서 낮잠 자고, 밥 먹고, 또 교회 갔습니다. 아들은 TV 보다가 잠들었고요. 내가 이 집 며느리인지 시어머니인지 헷갈렸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어요. 아들이 2주 동안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수진이 혼자 서연이를 키워야 했는데 낮에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저녁엔 교회 행사가 많다고 했어요. 어머니, 2주 동안만 저녁에 서연이 봐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2주 동안 매일 저녁 수진이 집에 가서 서연이를 봤습니다. 저녁을 해주고 씻기고 재웠어요. 밤 10시, 11시에 수진이가 들어오면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오전에 어린이집 하원을 하고 저녁에는 수진이 집에서 서연이를 재우고 밤늦게 집으로 왔어요. 저녁도 수진이 집에서 서연이 먹이는 거 해주고 나면 제 밥이 없어서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2주가 끝난 날 저는 수진이한테서 고맙다는 말을 기다렸어요.
수진이가 들어와서 서연이를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 특별 집회가 있는데 서연이 봐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2주 고생했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바로 또 다른 부탁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대답을 망설였어요. 5초쯤 망설였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또 했습니다. 그래, 데려와. 왜 그랬을까요? 서연이가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제 약점이었고 수진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를 이용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서연이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했어요. 그렇게 202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왔어요. 그 해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교회를 다닌 지 2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해 봄부터 수진이가 예전의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서연이 간식을 챙겨줬더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단 거 많이 먹이시면 안 돼요. 과자 한두 개 줬는데. 어머니, 제가 서연이 식단 관리하고 있거든요. 식단 관리요. 5살짜리 아이 식단 관리를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제가 서연이 머리를 따아줬어요. 학교 갈 때처럼 두 갈래로 예쁘게 따아줬는데 수진이가 서연이를 데리러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머리는 제가 해줄게요. 서연이가 싫어하거든요. 서연이가 좋다고 했는데 제 앞에서는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머리 따아줄 때 할머니 잘한다면서 까르르 웃었는데 엄마 앞에서는 싫다고 했다고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그해 4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수진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오면서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교회에서 상담을 받고 왔어요. 상담? 네. 가족관계 상담이요. 집사님이 전문 상담사를 소개해 주셔서요. 무슨 상담을 받았어? 제 삶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억눌려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요. 억눌려 왔다는 말.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수진아, 누가 억눌렀어? 상담사 선생님이 꼭 사람이 억누르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시스템이 억누른다고요. 며느리라는 시스템이요. 며느리라는 시스템이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시스템이라니요. 시스템이 뭔데? 며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든지, 시댁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든지, 그런 기대들이 저를 억누른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수진이한테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한 적 있던가요? 없었어요. 제가 수진이한테 시댁 행사에 오라고 강요한 적 있던가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아서 다 해줬잖아요. 반찬도 가져다 줬고, 서연이도 봐줬고, 돈도 썼어요.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됐고, 억압이 됐고, 상담까지 받은 거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뭘 강요했어? 수진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니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탓하는 게 아니면 뭐야? 그냥 제가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 말이 제일 황당했어요. 건강하게 사는데 제가 방해가 된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서연이를 어린이집에서 직접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시간을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랐어요.
서연이를 못 보게 돼서 서운하기도 했고 매일 하원하던 게 없어지니까 몸은 편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원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도 안 왔어요. 예전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 번씩은 아들네 가족이 왔는데 그해 봄부터 뚝 끊겼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왜 안 와? 수진이가 주말엔 교회 가족 모임이 있대요. 매주? 그런가 봐요. 저는 수진이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왜 안 와? 서연이 보고 싶어서. 어머니, 저희 주말에 좀 쉬어야 해서요. 쉬어야 한다고요. 주말에 시어머니 집에 오는 게 쉬지 못하는 거였나요? 그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서연이를 못 봤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 서연이가 안 왔어요. 저는 서연이가 보고 싶어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좀 데려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엄마, 요즘 수진이가 좀 예민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수진이가 예민하다고요. 제가 손녀를 보고 싶다는데 며느리가 예민하다는 이유로 못 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서연이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기저귀 한 장도 아깝지 않게 썼고 밥 한 끼도 정성껏 만들었고 아픈 날도 데리러 갔는데 며느리가 예민하다는 이유 하나로 할머니가 손녀를 못 본다고요. 저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서연이한테 뭔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 엄마, 나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좀 기다려줘요. 기다리라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건데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통화 가능하세요? 저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뭔 일이야? 어머니, 저 요즘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응? 어머니랑 저랑 관계를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정립이요. 관계 재정립이라는 말을 며느리한테서 들을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재정립해? 어머니가 서연이 육아에 관여하시는 것들을 좀 줄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서연이 육아에 관여했다고요. 5년 동안 서연이를 키운 게 관여가 됐어요. 매일 하원하고 밥 해주고 재워준 게 관여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관여한 게 뭔데? 어머니가 서연이 식단이나 습관 같은 걸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관여야? 그냥 할머니가 손녀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어머니한테는 그렇지만 저한테는 부담이에요. 부담이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해준 것들이 전부 관여가 되고 간섭이 되고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야 관계가 재정립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전화가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그 한 달 동안 서연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저는 서연이가 보고 싶어서 아들한테 여러 번 연락했지만 아들은 매번 조금만 기다려요라는 말만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다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잠깐 들를게요. 저는 기뻤어요. 서연이를 한 달 만에 보는 거니까요. 냉장고를 열어서 서연이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했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들 혼자였습니다. 서연이는? 수진이랑 있어요. 왜 안 데려왔어? 아들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할 얘기 있어서 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 수진이가 몇 가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이라는 단어가 걸렸어요. 부탁도 아니고 제안도 아니고 요청이라고요. 뭔데? 어머니가 서연이 육아에 관여하지 않는 것, 주말에 연락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종교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 저는 그 세 가지를 들으면서 한 가지씩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육아에 관여하지 말라고요. 5년 동안 매일 키운 건 뭐였나요? 주말에 연락을 최소화하라고요. 내 아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이제 눈치를 봐야 하나요? 종교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요. 딱 한 번 어버이날에 성당 같이 가자고 한 게 종교 강요가 됐어요. 민준아, 이게 수진이 말이야? 아니면 교회 집사님 말이야?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이에요. 교회 상담사한테서 나온 말 아니야? 대답해. 상담 받으면서 정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았어요. 교회 상담사가 며느리한테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라고 한 거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 제 삶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종교를 강요한 게 언제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작년 어버이날에 성당 같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한 번이야. 딱 한 번 같이 가자고 했는데 수진이가 싫다고 해서 안 갔잖아. 수진이는 그게 부담스러웠대요. 부담스러우면 그때 말했어야지. 왜 1년이 지나서 문제가 돼?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진이가 힘들다고 하니까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수진이가 힘들다고 하니까요. 민준아, 엄마는 안 힘들어? 5년 동안 서연이 키운 엄마가 힘들었는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몰랐다는 말이 더 아팠습니다. 알려고 한 적이 없었던 거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수진이 요청대로 하면 서연이 데려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알았다고 했지만 알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연이를 보고 싶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해 10월이었어요. 수진이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었나 봐요. 3일짜리 수련회였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교회 수련회가 있어요. 서연이 봐주실 수 있어요? 3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민준이는? 오빠도 출장이 겹쳐서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3일간 교회 수련회를 가는 거였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한테 맡기면 된다는 거고요. 수진아, 요즘 나한테 관여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3일을 맡기려고? 수진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야? 서연이 맡기는 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니까 맡긴다고요. 필요할 때는 맡기고 불편할 때는 관여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7년 동안 제가 어떤 위치였는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필요할 때 불러다 쓰는 사람이었어요. 수진아, 내가 이번엔 못하겠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서연이를 어디 맡겨요? 그건 내가 생각해야지. 어머니, 진짜로요? 제가 수련회를 못 가게 되잖아요. 그게 내 잘못이야? 수진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저 실망이에요. 서연이 할머니시잖아요. 할머니니까 무조건 봐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니까 관여는 하면 안 되고 봐주는 건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으로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 수련회 못 가게 됐다고 우는데. 수진이가 울어? 네. 되게 기대했던 행사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불렀고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울고 있다고요. 민준아, 엄마가 거절하면 안 돼? 엄마, 서연이 할머니잖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니까요. 민준아, 엄마도 사람이야.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래? 아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국 다시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이번엔 해줄게. 근데 마지막이야. 수진이가 금방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3일 동안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이는 좋아했어요. 할머니 집에서 자는 게 신나는지 이것저것 꺼내달라고 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서연이랑 3일을 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엄마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빠가 할머니 편을 한 번도 안 드는지. 서연이는 그냥 할머니가 좋은 아이였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수련회에서 돌아온 수진이가 서연이를 데리러 왔을 때였어요. 얼굴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수련회 정말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저는 3일 동안 무릎 아픈 걸 참으며 서연이를 봤는데 수진이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서연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이 될까요? 아니었어요. 한 달 뒤에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수련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11월이었어요. 그 한 달 동안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수진이가 특별히 서연이를 맡기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조용함이 좋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좋은 건 제 시간이 생겼기 때문이고 불안한 건 너무 갑자기 조용해진 게 이상했거든요. 무언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 느낌이 맞았어요. 11월 어느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있잖아.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서연이 데리고 짐 쌌어. 저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짐을 쌌다고요. 어디로? 교회 집사님 집에 있대. 저는 TV 소리를 껐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수진이가 서연이 데리고 교회 집사님 집으로 갔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교회 집사님 집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며느리는 그 사람 집을 친정보다 먼저 떠올린 거였습니다. 왜? 수진이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뭘 못 살아?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종교를 강요했다고. 제가 종교를 강요했다고요. 7년을 살면서 딱 한 번 어버이날에 성당 같이 가자고 했던 그게 강요가 됐습니다. 민준아, 그게 강요야? 한 번 같이 가자고 한 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아들이 그 말밖에 못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수진이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받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집사님 댁에 있어요. 서연이는? 저랑 같이 있어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강요한 게 뭔지 말해봐. 구체적으로. 수진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힘든 거 알아. 근데 나도 알아야 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을 물어보는 거야. 내가 뭘 강요했어? 작년에 성당 가자고 하셨잖아요. 한 번이야. 딱 한 번. 저한테는 그게 압박이에요. 압박이요. 한 번 같이 가자고 한 게 압박이라고요. 수진아,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수진이가 조금 있다가 말했어요. 서연이 키우는 방식이요. 어머니 방식대로 하시잖아요. 내가 서연이를 5년 동안 키웠잖아. 방식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게 저한테는 제 아이를 제가 못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서연이를 5년 동안 키운 게 며느리가 아이를 못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해야 집에 들어와? 저 지금 당장 결정 못 하겠어요. 서연이는? 서연이가 엄마 아빠랑 살아야지. 서연이도 저랑 있을 거예요. 그 말이었습니다. 서연이도 자기랑 있겠다는 말.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막혔어요. 서연이가 집사님 집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5년 동안 키운 아이가 저는 못 보고 모르는 사람 집에 있는 거였습니다. 수진아, 서연이 유치원은 어떻게? 잠깐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잠깐이 얼마야? 수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아들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민준아, 너는 뭐 하는 거야? 저도 지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다고? 아내가 아이 데리고 나갔는데 당황스럽다고만 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데려와야지. 아빠면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지금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대화가 안 된다고요. 누가 대화가 안 돼? 수진이가 지금 감정이 격해서요. 수진이 감정이 격한 거야? 아니면 수진이가 나오기 싫은 거야?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들은 수진이 편이었습니다. 아들 입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침묵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작은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작은 아들 아내였습니다. 어머니, 형님 이야기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좀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위로를 해줬는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7년 동안 해준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산후조리 한 달, 매일 하원, 기저귀가, 병원비, 독감에 걸려서 열이 나도 데리러 간 날, 새벽에 서연이 달래던 밤들. 그게 전부 강요가 됐고, 간섭이 됐고, 며느리를 힘들게 한 게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제 손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키운 서연이를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고 하면 세상은 시어머니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볼 거예요. 시어머니가 강요했겠지. 시어머니가 간섭했겠지. 시어머니가 못 살게 굴었겠지. 그렇게 볼 거였습니다. 아무도 7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억울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거나 서럽거나 지친 게 아니었어요.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내가 가해자가 돼야 하는 건가요?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며느리가 나가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그 사흘 동안 수진이를 설득하러 집사님 댁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게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연락하고, 제가 먼저 달려가고, 제가 먼저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사흘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생각했어요. 7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를요. 산후조리를 해줬고, 반찬을 날랐고, 서연이를 키웠고, 돈을 썼어요. 그게 전부 당연해졌고, 나중엔 간섭이 됐고, 결국엔 며느리가 나가는 이유가 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있다면 딱 하나였습니다. 선을 긋지 않은 거요.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해줄 때와 안 해줄 때, 그 선이 없으니까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이 당연해졌고, 당연한 게 없어지면 서운함이 된 거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왔다 가도 돼요? 와. 아들이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수진이는 아직 집사님 댁에 있어요. 서연이는 같이 있고요. 서연이 유치원은 이번 주는 쉬기로 했대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수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랑 거리를 두고 싶은 것 같아요. 거리를 두면 집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아들, 엄마가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알아요. 그게 강요야? 간섭이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수진이가 나가도 되는 거야? 왜 수진이 편을 드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편을 안 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상황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해결을 하려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엄마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근데 수진이가 힘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힘들었던 건 사실이라고요.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민준아, 엄마도 힘들었어. 7년 동안 엄마가 힘들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서.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 아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이가 힘들다고 하면 세상이 들어줘. 며느리가 힘들다고 하면 시어머니 잘못이 되고. 근데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하면 누가 들어줘? 아들은 들어줬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 눈물이 나와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준아, 엄마 결심한 게 있어. 뭔데요? 앞으로 달라질 거야. 어떻게요? 수진이가 원하는 대로 거리를 둘 거야. 근데 방향이 달라. 아들이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수진이는 엄마가 거리를 두면서 필요할 때만 도와주길 바라잖아. 그건 안 할 거야. 그러면요? 진짜로 거리를 둘 거야. 서연이 봐주는 것도, 반찬 가져다 주는 것도, 돈 보태주는 것도, 전부 다. 아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 서연이는요? 서연이 엄마 아빠가 키우면 되지. 그게 맞는 거잖아. 그래도 할머니는 손주를 가끔 보는 사람이야. 매일 키우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정상이잖아.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7년 동안 해준 게 당연해진 거잖아. 당연하다는 게 뭔지 알아? 없어도 되는 거야. 없어지면 그제야 소중한 줄 아는 거야. 아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엄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이야? 수진이가 서연이 데리고 나간 게 극단적인 거지. 엄마가 더 이상 봉사 안 하겠다는 게 극단적이야? 아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한테 이렇게 전해줘. 엄마가 거리를 두겠다고. 근데 그 거리는 수진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수진이가 이해할까요?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엄마가 결심한 거니까.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7년 동안 해준 것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산후조리 한 달, 매일 하원, 독감에 걸려서도 데리러 간 날, 새벽에 서연이 달래던 밤들, 2천만 원이 넘는 돈. 그게 전부 아깝다는 게 아니었어요. 서연이를 사랑해서 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당연해진 게 문제였습니다. 당연해진 순간 감사함이 없어지고 감사함이 없어진 순간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요. 손자녀 면접교섭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부모도 손주를 볼 권리가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권리라는 게 있었구나. 당연하게 봐왔으니까 권리인 줄도 몰랐는데 사실 권리였던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한테 갔습니다. 언니, 요즘 며느리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겠다. 힘들지. 근데 있잖아. 이제 안 힘들 것 같아. 왜요? 내가 달라지려고.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떻게요? 더 이상 해주지 않으려고. 진짜로. 서운하지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해줄수록 당연해진다는 걸 알았어. 당연해진 사람한테 계속 해줄 필요가 없잖아. 아주머니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언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7년이 걸렸어. 저는 그날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걸 7년 뒤에 알았을까요? 1년 만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7년 뒤에 알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남아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힘들다고 하면 세상이 들어주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해도 들어야 해요. 저는 이제 그 말을 제 입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결국 수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수진이가 내건 조건을 아들이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명절 방문 줄이기, 서연이 육아 관여 금지, 종교 이야기 금지. 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들어왔어요. 이해해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는 게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집에 들어온 다음 날 저는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할 말이 있어. 시간 될 때 와. 아들이 그날 저녁에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앞으로 달라진다고 했잖아. 네. 오늘 그 얘기하려고. 아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게요? 저는 미리 종이에 적어둔 걸 꺼냈어요.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읽어봐. 종이에는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앞으로 서연이 육아는 도와주지 않는다. 둘째, 반찬 가져다 주는 것 중단한다. 셋째, 경제적 도움은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한다. 아들이 종이를 읽으면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서연이는요? 서연이 엄마 아빠가 키우면 되잖아. 그게 정상이야. 그래도 할머니는 가끔 보는 사람이야.
매일 키우는 사람이 아니야. 아들이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이라는 말.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보복이 아니야. 정상화야. 정상화요? 7년 동안 비정상이었잖아. 시어머니가 며느리 산후조리를 한 달씩 해주는 게 정상이야? 매일 손녀 하원하는 게 정상이야? 독감 걸려서 열이 나도 데리러 가는 게 정상이야?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해졌잖아. 당연해진 순간 감사함이 없어졌고, 감사함이 없어진 순간 간섭이 됐고, 강요가 됐어. 엄마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선을 안 그은 거야.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조건을 내밀었어. 관여하지 말라고. 그래, 관여 안 할게. 근데 그러면 도움도 없어. 관여 없는 도움은 없어. 엄마, 그러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왜? 서연이 어린이집 하원도 있고, 맞벌이라 시간도 없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한테 왜 얘기해?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엄마가 너무 차가워졌어요. 차가워졌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민준아, 7년 동안 따뜻하게 해줬는데 그게 강요가 됐잖아. 차가운 게 나을 수도 있어.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뭔가를 알게 된 침묵인 것 같았어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게 내려진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있잖아요. 서연이 어린이집 하원을 도우미를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네. 돈이 좀 더 들긴 하는데. 그게 맞는 거야. 엄마는 정말 안 봐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 보고 싶으면 데려와. 근데 정기적으로 맡기는 건 안 해. 알았어요. 아들 목소리가 예전이랑 달랐습니다. 뭔가를 처음으로 실감하는 목소리였어요. 당연한 게 없어졌을 때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뜻밖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7년 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데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했고요. 죄송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사과가 모든 걸 되돌리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수진아, 알았어.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회복이요. 7년이 회복되려면 7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영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수진아, 당장 회복은 어려워. 근데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어. 뭔데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을 해.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거절해도 이해해. 수진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서연이 보고 싶으면 데려와. 그것까지 막을 생각 없어.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들이 서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연이가 현관에서 저를 봤어요. 할머니, 달려왔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서연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왜 안 왔어?
할머니도 바빴어. 뭐 했어? 할머니도 할 게 많아.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도 바빠? 그럼. 할머니도 사람인데.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어요. 2시간을 같이 놀았습니다. 아들이 일어서려고 할 때 저는 서연이한테 말했어요. 서연아, 다음에 또 와. 응, 할머니 집 맛있어. 서연이가 나갔어요. 아들이 나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건강해요. 그래, 너도.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2시간이었어요. 예전엔 하루 11시간이었는데 이제 2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행복했어요. 2시간 동안 서연이가 옆에 있는 내내 웃었고 보내고 나서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매일 보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한 걸 모르게 됩니다. 가끔 보면 볼 때마다 반갑고 반가우면 소중한 게 느껴져요. 저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알았으니까 됐어요. 저는 요즘 제 시간을 삽니다.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들을 만나고 못 읽은 책을 읽고 못 간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서연이는 한 달에 한두 번 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아니, 그게 더 좋습니다.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거절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 7년 만에 알았어요. 여러분은 몇 년 만에 아셨나요?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7년이 걸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모든 걸 해주면서도 정작 내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했던 시간이 7년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몇 년째 참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건지 아닌지 오늘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주세요. 시어머니도 할머니도 어머니도 전부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아온 시간이 얼마나 긴지 오늘은 우리끼리 이야기해요.